네, 우리나라의 그 조선 기봉집이라는 인물과 제물포에 들어온 그 세계 각국 열강들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장정이라는 서류로 사인을 하면서 각국 조계가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인천 제물포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각국 쪽에는 굉장히 강력한 치해법권 지역이었다는 거죠. 강력한 행정권과 영사재판까지 행해졌을 정도의 치해조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그 외국인들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제물포 군락구라는 곳이 됩니다. 위치 처음 이제 세워졌을 때는 여기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저 밑에 보면 이제 뭐 중국 의회가 이제 의회 아마 옆에쯤 될 겁니다. 그쪽에 처음 이제 저런 군락구가 단층 서양식 건물로 지어졌다가 조금 좁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곳을 옮겨서 지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설계한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세창양의 사태나 뭐 이런 막공원도 이제 설계를 한 인물이죠. 네, 러시아의 건축가 사바찜이라는 사람. 네, 제물포 군락구에 오셨으니까 제물포 군락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렉처 콘서트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제1회 행사를 하는 렉처 콘서트. 네, 제물포 군락구가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한 것이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1 만세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가지고 제물포 군락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올해 총 모두 12회의 렉처 콘서트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의 주제는 가급적으로 인천의 역사와 민족 운동을 주제로 담아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콘서트 공연은 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에 의뢰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1회 강연은 인천 마음공원과 한성 임시정부 역사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이 4월 6일이니까요. 며칠 전이죠. 4월 2일. 그죠?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4월 2일 날, 바로 여러분 계신 곳, 마음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축을 이뤘던 한성 임시정부의 13고 대표자회의가 열렸던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오랫동안 인천시 역사자료관에서 전문위원으로 20년 이상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면서 인천 시사를 편찬하는 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신 분이죠. 강덕우 인천 대항장 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첫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대략 한 50분 정도, 물론 조금 짧아질 수 있겠지만 한 50분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마음공원의 한성 임시정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아마 주제가 주제인 만큼 이 만국공원, 13도 대표자의 또 한성 임시정부 아마 인천시 또는 인천시 중구의 주제가 이거다 보니까 아마 몇 번씩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며칠 전 4월 2일 날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자유공원 만국공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1운동 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임시정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너무 3.1운동 임시정부가 보니까 야 3.1운동 왜 일어나냐 이런 식의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1운동이라는 게 하늘에 뚝 떨어진 거냐? 사실 그거 아닐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럼 3.1운동이 왜 떨어졌느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것만이냐? 하는 걸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가요. 우리 1914년부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서 이제 양진이 싸우게 되는데 서양 내부의 싸움이죠. 근데 여기에 결과적으로 승전으로 참여하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승전국이랬습니다. 서양에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동해에 있던 일본이 갑자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서양의 공장들은 서로 다 파괴되는데 일본은 아무튼 그
그 시점에 강대국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일제 강점기에 탄압이 강압적이고 또 일본의 외교력이 강층 강화되는 것도 바로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엄청난 부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활용한 거죠. 물론 이제 공급 과잉이 그럼 뭘 초래했느냐? 일본의 산업공학을 초래했기 때문에 또 일본이 추천거리긴 하지만 전쟁이 18년 10월달 끝납니다. 뭔가 이 전쟁 이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게 파리 강화회인데 그 파리 강화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셉니다. 자결. 니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하면 이런 얘기겠죠. 그 알아서 할게.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약소국들이 다 음신장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음신 기대를 했지만 결국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것은 패전국의 약소민족품을 해방시켜준다는 얘기지 나머지 약소국가에 대해서 전혀 해당이 없다는 얘기였던 거죠. 아무튼 그 실질적인 뒷내막은 모르면서 우리는 패망 후에 파리 강화가 끝난다니까 그 후에 우리식이 가서 우리 입장을 대들할 사람을 파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정세를 보면 어떠냐? 1919년 한반도에서는 독립운동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절에 있었고 우리의 이인자들, 그것도 이인이라고 쓰는데 그런 이인자들이 강도 만주 쪽에 한 뭉텅이 살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 내 사해의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또 하나는 약소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하와이, 미국 쪽에 가 있는 상태이지만 아무튼 국내 연결부터는 간도하고 상해 쪽에 두 군데 크게 있었다고 보는 거죠. 서양 문물을 많이 먹은 쪽은 이제 간도, 상해 지역에 있었는데 파리 강화 회의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도 우리 약소민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파리에 파견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상해 신한청문단이라는 우리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에서 김기식이라는 인물을 이제 파리에 보내게 됩니다. 파리에 했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인데 아무튼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2월 8일 출발해서 상해 한 3월 13일쯤 도착하게 되는데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한국에서는 산민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기식이 파리에 하게 되는 것은 김기식이가 어린 4살에 부하가 되고 언더우드나 상대사 밑에서 이달려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김기식이는 나름대로 보온의 의미로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중국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이 파리 가서 이제 석달한 과정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국내에서 산일도에 벌어진 소식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고마워야 됐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쟁에 파리 강화한다는 소리 들려오면서 또 하나 일본에 있던 우리 동경 유학생들이 그냥 있지 못했던 겁니다. 동경에 당시 한 600여 명의 그 우리 동경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들이 뭔가 이 기회에 조국의 독립에 일조를 한다는 것을 28 독립선언을 한다. 28 독립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광수라는 인물이 합니다. 이광수라는 인물이 초안을 잡고 국문과 영문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된대요. 물론 이제 신변의 위협을 위해서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을 쓴 다음에 바로 이제 상해로 망명을 떠나게 되고 28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일본 내 우리 그 동경 여생들은 다 체포돼서 흔히 말하는 일본법에서 일본 내란죄료는 아주 중형을 받게 되는데 중형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본 재판소에서 우리 한국 동경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의 한국 유학생, 동경 유학생들을 변호하는 일본인 변호사가 이 재판이 심한다는 얘기를 주장하면서 고국을 잃은 동경에 맞는 유학생들이 자기 나라의 독립구에서 성명서를 낸 것이 무슨 일본법에 저촉한 것이냐 해서 형량이 상당히 나했던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28동 선언에 있어 28동 선언에 대해서 사실 또 한 번 분위기가 반전되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어디 오느냐?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학생들의 그런 충정이 곧 한반도에 있던 우리 조선인대 엘리트 지식인들의 심정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3.3이 부도에서 맺게 되는 거고요. 당시 이제 한국사에서는 가장 큰 시세로 이런 민간단체, 종교단체 중에 가장 시세로 돌리는 것이 이제 천도교 세력인데, 천도교는 바로 이제 동학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도교를 주축으로 해서 34인들이 이제 대표를 뽑게 되는 겁니다. 자, 3.1운동이 벌어집니다. 아마 3.1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은 자기들이 감옥을 갈지언정 뭔가 앞으로의 3.1운동 뒤에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미리 감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1운동이 거사가 있던 날을 대비로 해서 상해에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상해에 사람을 파견한 것이 바로 현순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현순이라는 인물은 우리 2020년사에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하와이 이민 갈 때 두 번째로 통역을 해서 따라간 게 누구냐? 바로 현순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순의 인물이 그걸 인천을 떠났으니까 인천이 같이 따랐던 것이고, 아무튼 이런 현순이라는 인물이 바로 삼촌의 지령을 받고서 상해로 갑니다. 첫 번째 인물은 33인이 냈던 독립선언서가 혹시 일본에 의해서 대만방에 알려지기는 차단을 받을 경우에는 상해에 가서 그것을 번역해서 외신에게 내라는 그런 밀명을 받고 이제 현순이라는 인물이 떠나는 거죠. 28독립선언에서 했던 이광수도 마찬가지로 상해에 와 있었던 거죠. 아마 그 상해에 와 있던 그 많은 독립자들은 바로 이제 해방정국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여운형, 박헌영, 이광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해에 다 모여있던 그런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나이 차이는 서민이 나이 차이는 좀 나긴 납니다. 기세말로 뭐 당시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형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승만 75년생, 김구 76년생, 또 다음 단계 홍진 이름 잘 들어 홍진 77년생, 영화 잘할 때는 김주식이 81년생, 다 그만 나이들이죠. 다 지금 이 상해라는 곳에 모여서 나라의 독립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현순이 그런 역할을 하고, 현순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물론 현순이 이제 이광수 도움을 받고 이렇다는 거죠. 국내에 전화를 겁니다. 전화는 아니고 정보를 때립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대자 해야되는지 이규갑이라는 인물에게 정보를 칩니다. 물론 당시 정보 내용이 야 거기 뭐 성공사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도청이 되고 감시됐다 보니까 뭔가 서로 약속한 말, 인상 장사가 잘 되냐 하게 되면 뭔가 긍정이 흘러가는 거고, 여기 작황이 안 좋아요 하면 나쁜 거고, 뭐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정상적인 말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각 지역은 통신의 부분을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상해이든 현순이, 물론 상해 여러 사람이 모이면서 나온 거죠. 상해이든 현순이 국내는 이규갑의 통지를 합니다. 정보를 떼우는데 이러하니까 뭔가 또 국내에서 뭔가 임시정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정보를 벌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3월 중순쯤이라 하는데, 아무튼 이규갑이라는 인물은 당시 이제 독립지사로서 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인데 지하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규갑이라는 인물이 맨 먼저 포수함인데 이제 바로 이제 홍진이라는 사람입니다. 홍진이하고 또 홍진이 때는 학생조직으로서 김사국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는데, 아무튼 멤버를 구성해서 비밀 결사단체를 이제 손에 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결사단체가 처음에 회합을 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3월 17일 바로 현직 검사 한성호라는 사람 집에서
모입니다. 야, 이건 좀 상해서 지금 이런 일이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현직 검사집에서 얘기가 다 됐던 거죠. 아무튼 현직 검사라는 것은 그만큼 일제강점기에도 나름대로 안전하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현직 검사의 집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홍진이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홍진이냐? 홍진이라는 사람이 제3의 법관 양소 출신인데 검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검사직을 하고 있다가 1910년대 우리 국권을 말아먹을 때 뭔가 의대운동 등등등해서 많은 사람이 법정에 나올 때마다 바로 일제강점기에 있는 일본인 관리들이 다 홍진이한테 가압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형량을 많이 불어들이죠. 그래서 이 홍진의 인물이 합병이 된 그 해에 일단 검사직을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멀쩡하겠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게 법조계의 인물들은 홍진이라는 분이 다 장악하고 있었대도 생각은 아니겠죠. 이게 바로 3월 17일의 일입니다. 3월 17일 모여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13도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13도 대표자 회의냐?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이 13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거기서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할 거야? 임금님은 야, 이건 필요 없어. 대한민국이야. 몇 가지 강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헌법이니 여러 가지 규약이 나와야겠죠. 그런 규약을 가지고 13도 대표자 회의를 하는데 어디냐? 그게 바로 만국공원이라는 겁니다. 언제냐? 4월 2일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날짜로 이렇게 1919년 4월 2일 쳐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니더라고요. 화요일 날 좀 나오게 되는데, 공원, 만국공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을 했다. 왜 이제 많고 많은데 서울에 넓은데도 무거워 왜 만국공원이냐?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나오는 건데, 우선 만국공원은 그 당시에서 가장 많이 알리는 공원이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있었던 그런 내용을 깔고 있기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라는 것이냐? 대만방에 우리의 모습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보니까 그런 장소로다가 인천의 만국공원이 이름 짜서부터 뭐 상징성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서울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것도 좀 패스 거 아니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게 복합적으로 이제 내재되어 있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당시 그 현직 검사 집에서 만날 때,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김규라는 분이 있는데, 김규라는 분이 검사집에서 만날 때 같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집이 인천이었기도 하고, 또 홍진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고, 왜 만국공원이냐 하는 얘기는 좀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홍진 개인으로 보게 되면 홍진 입장에서도 전혀 낯선 곳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자기 증조부례로 뭔가 집안이 살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이제 4, 5일 날 되는 겁니다. 4, 5일에 지금 뭘 했자느냐? 3월 17일 날 모여서 4, 5일 날 우리가 나라의 이름 명칭은 대한민국으로 하고, 여기서 13도 대표를 해서 여기서 한성임시정부를 조직을 한다, 매든다고 여기 와서 결의하자고 했던 겁니다. 자, 아무튼 잘 되돌아갑니다. 급해졌습니다. 뭐가 급해졌느냐?
3.1운동이 나니까 야, 이 민족의 윌슨이 뒤로 호박씨 깐 거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민족의 장애가 발달하고 보는 겁니다. 뭔가 이대로 민족의 의지고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의지를 담아서 대표적으로 할 게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단성에서 임시정부 회의답이 있는 날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그 지역에 만주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3월 17일 대한국민의회라는 임시정부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집정관이 두고 사람 다 뽑아놓고 임시정부 출발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이 바로 전달되지 않았겠지만 뭐 그 뒤에도 찌라시로 나온 정권들이 많은데 그건 다 빼고 자 3월 17일 만주 강도 이쪽에서 임시정부를 출발했습니다. 그 임시정부의 대책점이 있던 곳이 어디냐? 상해입니다. 이 상해에서도 저쪽 소식이 들어왔는데 상해에서도 이게 큰일 난 겁니다. 왜? 임시정부의 기득권 손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 상해도 지금 부지런히 임시정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적인 순간에 왔던 겁니다. 그럼 이 두 집단은 어떻게 된 집단이냐? 집단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만주에 있는 여러분들 훗날 청산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투는 뭡니까? 군대를 키워서 힘으로 쌓은 다음에 군을가가 한반도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가 적격지예요? 바로 도망간 놈만 적격지예요. 상해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해에서 여기 배 타고 쳐들어옵니까? 이건 서로 뭔가 독립에 있어서 노선을 달리하는 계열들이라는 겁니다. 만주 쪽에서는 독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무장론이에요. 무장을 해서 나라를 독립해야지. 저 가락한 일본 놈들이 있는데 이거 주둥이가 까졌다고 본 겁니다. 그럼 저는 독립에서는 무장을 해야 된다. 전쟁을 해야 된다. 간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전쟁입니다. 무장에서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상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상해가 안전하죠. 거기서 조계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아마 무장해서 전쟁 준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바깥에 나온 사람들이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더 있냐. 결과적으로는 독립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외교 노선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는 독립전쟁, 또 하나는 독립외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것과 외교를 하는 것은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아무튼 이제 4월 2일 날 국내에서 또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상해에서 나름대로 3월 17일 이후에 계속 물밑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뭐 김주시라는 사람이 상해에서 파주를 파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4월 2일 날 하는데 말하다시피 뭐 수많은 기사가 신기사가 나가겠지만 4월 2일 날 이 인천 바닥은 아직도 경계가 산호원대입니다. 아직도 산균동의 여파가 아직도 산균이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차 나오지만 인천의 3.1운동이 3월 6일부터 했을 그거는 해면에 나타나는 게 3월 6월이지 3월 6일에 동맹 파업했으면 그럼 그전에는 그냥 갑자기 3월 6일 아침 나와가지고 오늘 파업하면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벌써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인천 지역에서 어떤 모종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모종의 작업이 들어서 3월 6일 날 동해 파업 날짜를 정했던 거고 그날 12시쯤 나와서 만세 시위를 했다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파멸적인 의미가 3월 6일이라는 것이지 그 전부터 뭔가 마음속에 민족의 애정이 끓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인천은 그래가지고 3월 6일 시작해서
4월 13일까지 기록적이 나오는 것은 한 달 얼마입니다. 한 달 10일 동안 인천 전 지역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근데 4월 이제 전원 인천의 사정은 어떠느냐? 인천에서도 많은 시위가 옵니다. 만국공원에서도 시위를 한다. 당시 공원 중에 만국공원은 인천의 심장입니다. 인천 심장구에서 학생들, 시민들이 모여서 만성을 했던 것은 이거는 일본 경찰로 볼 때는 보통 사건이 아니야. 아무튼 이제가 이제 좀 더 감수망을 좀 가속하는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 3월 말서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독립은 또 다른 형태 상가 철시운동이 일어납니다. 항일의 피수다가 상정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것이요. 그런 것이 3월 말 3월 1, 2부터 시작해 나오는데 그거를 그냥 방관을 쓴 일본 당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공에서 직원들 불러놓고 압력을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문을 여니까 이쪽에서는 또 다른 압력을 가합니다. 폭파를 한다는 등 이런 식의 얘기가 나가보니까 뭔가 일본 경찰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서울에서 통진 이유가 몇몇 사람들이 쭉 내려옵니다. 4월 1일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건 당시에 그 이규갑이라는 분의 이런 분의 어떤 기록 속에서 나온 일인데 나오는데 벌써부터 이제 수배를 받던 이규갑이는 딱 걸렸는데 홍진은 그래도 검사 출신이에요. 현직 변호사니까 누가 건지를 못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규갑이라는 분은 불신 검문을 걸렸지만 홍진의 도움에서 빨리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후 3시에 이런 거였는데 그런 과정에서 손가락에 왼손 손가락에다가 뭡니까 하얀 종이 하얀 황금을 달았다 뺐다 떴다 했다는 얘기인데 아무든지 13도 대표를 모은다는 게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보름 동안에 전국의 13도 대표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천 만국공원에 오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은가. 왜? 요즘 같은 핸드폰 시대가 아니라 뭔가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했고 아무튼 이런 모든 연락이든가 이런 조직 이런 체제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홍진이었었는데 아무튼지 전체 13도 대표장 쓰는 사람이 무엇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13도 대표자 회의가 왔는데 아무튼지 거기서 만세 주를 부르자는 건 안 있었고 했다 보니까 뭔가 그 음식점은 지금에 알았으면 너무 좋겠지만 뭔가 모종의 조용한 음식점에 가서 뭔가 기록 전체는 다 모이지 않았지만 3월 17일 검사 한송원의 집에서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죠. 4월 1일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겁니다. 아마 명단까지 다 나왔다는 겁니다. 4월 1일에 회의를 끝나고 아마 근데 이제 만약에 인천 만국공원에서 대한민국으로 하고 한성민주정부를 하고 13대 대표가 모여서 도장을 다 찍었으면은 아마 한성민주정부가 탄생한 거죠. 아니 무슨 모임에서 정치사들이 여기 모여서 그러고 했어. 그럼 끝났지 뭐. 그런데 아무튼 뭔가 좀 미진했던. 그래서 이제 세간에는 다 얘기할 건 없지만 아직은 미완의 13도 대표자 회의였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완을 끝나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될 4월 23일 이제 한성 임시정부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서울에서 아마 그것은 4월 2일날 인천 만국공원에서의 그런 회합이
이완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뭐 4월 23일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일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만큼 4, 5일날 일이 됩니다. 이쪽 사정을 뭔가 이기가 되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상해의 현준이로부터 여러분 통보를 받았죠. 그 이쪽에서 이렇게 된 내용들을 상해에 전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3월 17일 만난 사람 중에 하나 한남선한 사람을 상해로 파견합니다. 우리의 시점이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그래서 상해에 얘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를 하는데 보름 걸립니다.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또 상해는 상해인데요. 야 국내에서 모종의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민주정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상해에서도 국내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파견된 작업이 이경의 감시망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그거는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연락 부재입니다. 상해에서 파견된 사람이 이구가 홍진을 만났는데 얘들이 진짜 상해에서 왔는지를 증명할 수도 없고 뭐가 지금 아주 의심이 많은 뭐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사실 이승만은 이때부터 이승만은 아까 말하는 블라디 또 상해 앞으로 벌어지는 한성까지도 이승만은 항상 최고위직입니다. 당시 이승만의 인기가 어떻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 방법인데 이승만 목에 지금 당시 얼마 걸리냐면 30만 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상해로 준비해 오기 싫은 것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는 아무튼 이게 서로 통신관계로 인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 4월 연락 안 되니까 결국엔 이규각과 홍진이라는 인물이 직접 상해로 갑니다. 상해 갈 때 그 4월 중순경이라고 이러죠. 4월 중순경이라고 하는데 성냥갑하고 이런 데다가 그 조각내 누가 뭐 지정가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서 갖다 놓으니까 이미 4월 23일 전에 홍진과 이규가 있는 사람이 상해로 망명 떠나기 전에 이미 내각이 다 조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들고 이제 홍진과 이제 갑니다. 가는 도중에 4월 10일에는 상해도 부지런히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얼마나 다급했느냐. 4월 10일날 밤샘도록 토론해서 4월 10일날 완성시켜놓고 4월 13일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이 어느 날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4월 10일부터 해서 4월 10일에 만들어서 그리고 4월 13일에 알려줘서 좀 더 연을 따지고 보려면 원래 4월 10일 날로 이제 임시정부 기념을 했는데 훗날 어느 시점에 4월 13일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보니까 4월 10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현 정부 들어서 올해부터 4월 10일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날을 우리가 진짜로 임시정부를 기념해야 되려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런데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미 두 개가 세워진 겁니다. 3월 17일, 4월 11일, 우리 지금 4월 2일부터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 상태고 아직 4월 2일 선포했어야 되는데 뭔가 어차피 지금 되는 거죠. 홍진하고 이규갑이가 서로 둘이 평양에 만나서 상해로 가면서 국내 동정에 대해서는 이 학생 조직에 만들어 봅니다. 김상우 또는 내가 말하는 청동교 이런 세력들을
뭐 기독교, 유교 대표들 다 해서 그 내용 중에 제일 똘똘한 청년 조직, 학생 조직에게 진지를 맡겨놓고 홍진과 이규환 상해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데 이 학생 조직들이 남아서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거냐? 앞에 선배들이 못하고 간 게 뭐야? 13도 대표라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청년 조직, 이런 민간 조직들이 4월 23일 공춘과 서울에서 하는 작업이 바로 13도 대표제 도장 찍는 날입니다. 그날 행사는 좀 임의에 따르죠. 아무튼 이것이 학생 조직이고 13도 대표 도장을 찍었던 날이고 또 이런 내용이 유기통신을 통해서 세계 만방 터지니까 나름대로 공식적인 임시정부가 한성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3월 17일 저쪽 4월 12일 장에 무슨 놈의 임시정부가 세계 시대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게 또 어디서 나온 겁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임시정부를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바로 거론이 된다는 거죠. 거론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힘을 썼던 부분이 이제 조선 안정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승만이는 한 1년 뒤에 나오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뭐 자기 목에 30만 원 걸려있고 임시정부 청사까지 갔는데도 중국인 헐만 복장을 갈아입고서 가야 되니 이거 잘릴 거죠. 이승만은 당시에 그 여러 가지의 인기적인 이런 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상해는 한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다른 하와이로 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이제 4월 23일 이후부터 도산 안성호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그 거중 조정 작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그는 우리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이 지금 간도만큼에서 가장 급한 거는 전쟁에서는 무장을 해야 돼. 무관은 양손인데 무관을 비싼데 돈 필요해. 뭐 작은 무기 사야 될 거 아니야. 돈 어디서 나와? 군대에서 나와. 몇 분이 나오겠어? 사실 얼마나 왔니? 라고 따져보면은 좀 창피한 부분이 많죠. 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까지 갖다가 붙잡으면 어떻게 될 거야? 기차는 끝나는 것이 뭘 어떻게 해? 끝나면 좋은데 끝나서 독립장을 갖고 간 사람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면 대만 인계한 게 아니라 돈까지 인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계지 않고 논돈에다 묻어놓고 돈 내가 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 이 독립장은 어떻게 된 거야? 저 새끼 독립장 갖고 어디 가다가 한불된 거지.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얘기를 한번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얕은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1917년 10월 달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10월 경우에는 볼세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내년 공산주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당면 목표는 독립이야. 자주 독립하는데 아니 그 독립이 난 돈이 필요하고 자금이 필요한데 공산당이 지원해주면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해하고 이쪽은 완전히 그 이념 차이가 지금 생긴다고 했는데 그 이념 차이를 뭔가 중간에 거순조정하면서 할 사람이 과연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인천에서 강화에서 교양했던 이동이라는 분은 가서 사회주의 대회를 이미 가버렸고
김과도 대립이 돼 있었고, 이승만이하고도 아무튼 뭐 현순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쪽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내몰기도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통합한데 합의를 봅니다. 그게 9월 6일입니다. 9월 6일 통합하기로 하고 일단 러시아 영토 블라디보스토크는 대한국민의회를 해산을 시킵니다. 해산시키고 9월 10일 날 세계 지역에 통합하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통합하는데 어디다 둘 것이냐? 임시원 본부를 어디다 둘 것이야? 서울에다 둘 것이냐? 바본가? 서울 안 돼. 그러면 러시아냐? 거기도 거기보다는 아픈 이제 상해가 대세다 보니까 본부는 상해, 이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또 어떤 정체를 따갈 것이냐? 그때 나서는 게 러시아 영토 노령 것도 아니고 상해 것도 아니고 바로 4월 23일 날 했던 그 4월 24일 했던 것은 4월 2일 날 이미 조각된 내용이 4월 24일 나오는데 바로 그 내각 명단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 명단이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참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세 개의 임시정부가 통합되는 9월 11일 거기에 기초가 된 거는 4월 24일 건데 4월 한성 임시정부 왜 한성 임시정부만이 13도 전국의 사람들의 의지를 모아서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정통성인 정부의 조직을 내각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이제 통합 정부에 했던 거고 그것이 9월 10일 날 됐던 겁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4월 1일 날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9월 10일 날 통합정부가 만들어지는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어떤 근간이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역사 또 인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시간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10분 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망공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까 뭐 기자님이지만 망공의 기억이라는 건 그냥 진에 와서 잘 지냈습니다. 사용 업무 있고 개항 이후에 외국 문으로 들어왔어. 여기 그런 기억 하나 있어요. 그거 뭐 나쁘다는 거 아니고 지역들은 지정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죠. 자, 전쟁 후에 내가 딱 들어옵니다. 망공 이름도 자유공원이야. 자유공원이 다 바꾸고 들어왔어. 그리고 한동안 뭐 50년대, 60년대 정사정인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저 기억은 한동안 내가 더의 망공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수원에서 뭐 이런 수상료를 맡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벌써 이제 뭐 50년 넘은 얘기인가 아무튼 반세기 그런 기억이 있던 것이 이 망국공원인데 이런 망국공원에 우리 이 같은 역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좀 지나친 말이면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다못해 어디 한 구팅에나마 뭐 이런 내용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적 자리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홍진이라는 인물 훗날 이 책을 썼다 보니까 여기 구락부에 관장하시는 이완 선생이 그 홍진의 그 손자애들을 딴 데서 봤어요. 홍진 선생이 죽어서도 자기 위에는 인천에 묻혔다라고 그랬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비록 기록상에는 왜 망국공원에 선택했을까? 그 주된 게 홍진이라는 분인데 왜 했을까? 뭐 뚜렷이 지금 나온 것 같지만 이런 정황을 보게 되면요
그분이 여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강했던 거야. 그리고 하여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몰고 넘어가지만 무섭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그냥 두서없이 보니까 또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요약해서 한 것뿐인데 뭔가 그런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거죠. 아무튼 올해는 참 요란한 해답니다. 산운동이 100년이 됐고 만공도 100년이 됐고 여기다 보면 또 축하생이 됐던 뭐 김구 감사에서 보면 깜빵사가 했던 뭐 김 선생 참 인천이라는 공간에 지금 정립될 게 많습니다. 김 선생 나오죠. 이승만은 뭐 남일인가? 그렇죠. 홍진 선생 어떤 분이야? 나도 국회 광복회에 의정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족적을 많이 내기고 있습니다. 조국공항 또 없나요? 한인제 현세에서 가장 뭔가 극단적으로 대비되어 있는 것은 인천인데 아무튼 이 시점 올해를 계기로 해서 좋은 좀 공과가 다 있어. 그런 것들이 좀 다시 한번 재조명되는 그런 시점이 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는 혹시 오늘 강의 내용 들으시고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들어서 보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선생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한성기의 진정부 그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든지 홍진 선생의 어떤 기억 기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는지 또 앞으로 그러할 예상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몇 말씀 해 주시죠. 홍진 선생님은 이제 원래 고향은 인천이 아니시니까 아마 충청도 홍천가 기념 사업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홍진 선생님의 유해는 인천에 선녀이 돌아가시고 인천에서 이제 선녀이 붙였는데요. 아마 그 당시에도 뭐 인정관객들이 다 인천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의식도 지금 시립박물관에 있어요. 1986년인가요? 아마 이제 홍진 선생의 양지가 아마 개발을 위해서 국립묘지로 가는 바람에 묘지성만 지금 시립박물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이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천의 지역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튼 뭔가 좀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0년이라는 시점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나머지 자세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없죠? 한 분 정도 더 하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안 계신가요? 박준환 예. 오늘 강의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덕분에 전국 13분도 대표자 회의가 이루어진 만국공원 이 회의를 통해서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한성 임시정부. 결국 여기서 이게 개화가 돼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당연히 세워졌다라는 이 강의의 요지.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인해야 돼. 고생 많으셨어요. 사인해야 돼. 사인을 하자. 저자와 사인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네? 저자와 한번 찍기 뭐 이런 거. 알겠어.
설명. 저 사람 설명.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다음에 고맙습니다. 예. 뭐 어디 계세요? 저는 저 인천 계양구에 삽니다. 예. 제가 한번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좋은 건데 아니 머릿속에 쑥 들어와요. 저는